자정이 넘은 시간 YJ그룹 타워의 42층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빌딩 전체를 감싼 유리 외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과 달리 내부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나아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두꺼운 카펫에 흡수되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짙은 회색의 유니폼과 아무렇게나 틀어올린 머리는 그녀를 이 거대한 빌딩의 수백 명의 용역 직원 중 하나로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청소원의 것이 아니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천장의 CCTV 카메라 각도,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임원실 복도 끝에 위치한 보안 데스크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2층의 심장부, 부회장 조상민의 집무실이었다. 오늘 밤이 그녀가 지난 3개월간 공들여 준비한 계획의 정점이었다. 조상민의 집무실 문은 최고 등급의 보안 카드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복제키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카트에서 대걸레를 꺼내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유일하게 켜져 있는 보안 데스크의 모니터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복제키를 단말기에 가져다 댔다. 삑하는 가벼운 전자음과 함께 묵직한 문이 열렸다. 서연은 카트를 문 입구에 비스듬히 세워두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거대한 집무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조상민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책상 밑에 교묘하게 숨겨진 개인 서버 접속 포트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USB 해킹 툴을 꺼내 정확한 위치에 삽입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5분의 시간이었다. 데이터가 추출되는 동안 그녀는 귀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에 집중했다. 2층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지만 들리는 것은 경비원의 규칙적인 순찰 보고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조상민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서연의 심장이 낮게 울렸다. 그녀는 즉시 USB를 회수하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육중한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처리해. 이 새끼가 감히 부회장님 뒤통수를 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누군가를 질질 끌고 들어왔다. 끌려온 남자는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YJ그룹의 재무팀 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뭐라 중얼거렸지만 곧 복부를 강타당하고 신음소리를 삼켰다. 데이터는 어디다 숨겼어? 말해.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조상민의 사설 경호팀장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가 찾던 데이터와 연관된 자일까? 재무팀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애원했다. 모릅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경호팀장이 무자비하게 그의 목을 꺾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떴다. 살인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비리 증거 수집 현장이 아니라 살인 현장의 목격자가 되었다. 경호팀장은 전화를 걸었다. 처리했습니다. 예, 부회장님. 흔적도 없이 치우겠습니다. 그가 통화를 마친 순간 복도에 세워둔 서연의 카트에서 무전기 소리가 새어나왔다. 42층 구역, 이상무, 다음 층으로 이동. 서연이 순찰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해킹해둔 경비 채널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3명의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다. 누구야? 경호팀장이 소리쳤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책상 밑에서 튕겨나오듯 뛰쳐나와 집무실 문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전연 잡아 남자들이 소리치며 그녀를 뒤쫓았다.
그녀는 복도로 뛰쳐나와 비상구를 향해 달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어설픈 청소원의 것이 아니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며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상대는 조상민이 고용한 최정예 용병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왔다. 한 명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팔을 뻗었다. 서연은 몸을 낮추며 그의 팔을 잡아채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다른 두 명이 동시에 덮쳐들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서며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전핀을 뽑고 그들의 얼굴에 분말을 흩뿌렸다. 콜록, 이 망할 년이.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서연은 다시 달렸다. 그녀는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홀을 선택했다. 이 상황에서 계단은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50층 펜트하우스 집무실. YJ그룹의 총수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법무팀이 올린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조상민 부회장의 월권 행위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였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조상민은 여우처럼 자신의 꼬리를 감추는데 능숙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때 그의 개인 보안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42층 임원 복도에서 승인되지 않은 격렬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태주는 무심코 모니터를 켰다. 처음에는 단순한 침입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화면에 잡힌 것은 자신의 사촌이자 회사의 암적인 존재인 조상민의 사설 경호팀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쫓기는 한 명의 청소부 여직원이었다. 태주는 흥미롭게 지켜봤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청소부가 자신을 잡으려던 장정의 팔을 꺾어 바닥에 내리꽂았다. 움직임은 유려하고 정확했다. 전형적인 특수훈련을 받은 자의 동작이었다. 그녀는 소화기를 이용해 나머지 두 명을 무력화시키고 엘리베이터 홀로 도망쳤다. 청소부라.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상민의 팀이 복도 양쪽에서 그녀를 몰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구석에 몰렸다. 경호팀장이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고 천천히 다가갔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특별 보안키를 집어들었다. YJ 타워의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는 마스터키이자 50층 펜트하우스와 1층 로비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CEO 전용 엘리베이터 호출기였다. 서연은 등을 차가운 대리석 벽에 기댔다. 왼쪽 팔이 아까 격투 중에 스친 총의 개머리판에 맞아 욱신거렸다. 3명의 남자가 포위망을 좁혀왔다. 곱게 잡히는 게 좋을 거야. 그럼 고통은 덜 할 테니. 경호팀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숨을 골랐다. 그녀의 손이 유니폼 주머니 속 만일을 대비해 숨겨둔 소형 호신용 나이프를 만지작거렸다. 그녀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띵. 그녀의 등 뒤 CEO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남자들도 서연도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완벽한 수트 차림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얼음장 같은 무표정으로 상황을 훑어보았다. 조상민의 경호팀원들은 당황하여 굳어버렸다.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경호팀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시선은 그들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야생동물처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한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다친 팔에 잠시 머물렀다. 태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 나와 함께 가야겠어. 서연은 망설였다.
거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저 남자들의 손에 잡히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는 대신 재빨리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날렸다. 태준은 그녀의 움직임을 예상했다는 듯 자연스럽게 몸을 비켜주었다. 회장님, 그 여자는 위험합니다. 경호팀장이 다급하게 외치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내 건물에서 내게 허락도 없이 사람을 잡나. 조상민 부회장 개들이 그의 목소리에 담긴 냉기에 경호팀장은 우뚝 멈춰섰다. 그 짧은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는 틈새로 경호팀장의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이 보였다. 이윽고 엘리베이터는 완벽한 정적 속에 고속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팔에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곁에 선 남자를 경계하며 바라보았다. YJ그룹의 총수 강태준. 그는 왜 자신을 구해준 것일까? 태준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면만 응시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팔을 눌러 피가 나는군. 서연은 손수건을 받아들었지만 즉시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누구십니까,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날카로웠다. 태준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 질문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내 빌딩 42층에서 특수부대 요원처럼 싸우던 청소부 양반. 그는 엘리베이터 상단에 50F리 램프가 켜지는 것을 확인했다. 펜트하우스 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밝은 개인 로비가 나타났다. 태준이 먼저 걸어나가며 말했다. 일단 들어와.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왜 조상민이 당신을 죽이려 하는지 들어야겠어.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방금 그자들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유일한 장소는 여기뿐일 테니까. 서연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 낯선 CEO의 요새로 발을 들여놓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42층의 어둡고 긴박했던 복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지만 그 유리는 미세한 방탄 격자 무늬가 새겨진 특수 강화 유리였다. 실내는 최고급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져 있었으나 사람의 온기보다는 잘 관리된 박물관 같은 인상을 주었다. 강태준은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졌다. 그는 서연을 향해 턱짓했다. 앉지.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그는 곧장 벽면에 숨겨진 패널을 열어 최고급 의료 키트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상처부터 치료해. 피냄새가 진동하는군. 그의 행동에는 불필요한 친절이나 걱정은 없었다. 오직 상황을 통제하려는 의지만이 느껴졌다. 한서연은 소파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지만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방안을 빠르게 훑었다. 명백한 탈출 경로는 보이지 않았다. 창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엘리베이터는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벽면 곳곳에 숨겨진 보안 센서와 인공지능 스피커가 보였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요새였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녀 맞은편 1인용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다리를 꼬고 그녀를 응시했다. 이제 말하지. 정체가 뭐야? 그는 신문하듯 물었다. 평범한 청소부가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어. 조상민의 사설 경호팀은 용병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지.
그런 자들을 둘이나 제압했더군. 서연은 대답 대신 의료 키트를 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침착하고 익숙했다. 소독솜으로 팔의 깊은 상처를 닦아내는 동작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왜 날 도왔죠? 회장님, 사촌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YJ 그룹 내부의 일을 덮으려는 것 같던데. 그녀는 역으로 질문을 던지며 그의 의도를 떠봤다. 강태준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조상민은 내 사촌이기 이전에 내 회사의 암덩어리니까. 그리고 난 내 건물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아. 특히 내가 모르는 살인은. 그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다. 질문을 회피하지 마. 넌 누구지?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조상민에게 얼굴을 들켰다. 그녀의 위장은 실패했다. 혼자서는 이 빌딩을 빠져나간다 해도 서울 시내에서 살아남기 힘들 터였다. 강태준은 조상민과 적대 관계가 분명했다. 그는 위험한 동아줄이었지만 지금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줄이기도 했다. 그녀는 상처의 붕대를 감으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한서연. 전직 국정원 요원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기업 스파이나 사설 정보원 정도를 예상했지 국가정보기관은 아니었다.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순간이었다. 국정원? 태준이 되물었다. 국가정보기관 요원이 왜 내 회사 청소부로 위장 잠입했지? 조상민이 단순한 횡령 수준이 아닌 건가?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기업 총수로서 그는 이 사안이 YJ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스캔들임을 직감했다. 현재는 전직입니다. 공식적인 임무 수행이 아니에요. 서연이 즉각 선을 그었다. YJ 그룹에 잠입한 건 조상민 부회장 개인 비리 때문입니다. 그는 YJ의 해외 물류망을 이용해 불법 무기 부품을 밀매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증거가 담긴 개인 서버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무기 밀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나 횡령, 배임 수준을 넘어선 이야기였다. YJ 그룹의 이름이 그런 국제 범죄에 연루된다면 그가 조부에게서 물려받아 필사적으로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근거는 그가 짧고 날카롭게 물었다. 1년 전 제 파트너가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스쳤다. 그는 조상민이 구축한 자금 세탁 루트를 거의 다 밝혀냈죠. 하지만 마지막 보고를 앞두고 실종됐습니다. 며칠 뒤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붕대를 감던 손을 잠시 멈췄다. 조직은 진실보다 안정을 택했습니다. 전 그래서 국정원을 나왔죠. 지난 1년간 조상민의 뒤를 쫓았고 마침내 그의 눈을 속이고 이 빌딩에 청소부로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서버에 접근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오늘 42층에서 살해당한 남자. 아마도 YJ 재무팀 직원이겠죠. 그는 조상민의 비자금 데이터를 관리하던 내부자였을 겁니다. 조상민이 먼저 눈치채고 꼬리를 자른 거고요. 그들은 그 남자가 데이터를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날 잡으려던 게 아니라 그 남자를 처리하던 중 우연히 나와 마주친 거겠죠.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 역시 최근 재무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밀리에 내부 감사를 지시한 참이었다. 감사팀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 핵심 인물이 갑자기 병가를 내고 사라졌다. 바로 오늘 42층에서 시신이 될 뻔한, 혹은 이미 시신이 된 그 남자였다. 서연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발 아래 장난감처럼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조상민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하게 썩어 있었군. 그는 단순한 사촌 동생과의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좀먹는 괴물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돌아섰다. 한서연 씨, 당신은 이제 조상민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됐어. 당신은 그들의 살인 현장을 목격했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던 비밀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니까. 조상민은 YJ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을 찾아내려 할 거다. 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당신은 죽은 목숨이야. 태준이 벽에 달린 보안 패널을 조작했다. 거실의 조명이 바뀌며 방 전체의 분위기가 더욱 차갑고 견고하게 변했다. 여긴 내 펜트하우스이자 YJ그룹의 최고 보안 구역이다. 난 이곳을 방주라고 부르지. 모든 통신은 외부에서 감청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되고 이 엘리베이터는 내 지문과 홍채 인식 없이는 50층 버튼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아. 조상민이 아무리 발악해도 여긴 뚫지 못해. 그는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냉철한 사업가의 계산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가 조상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당신이 가진 정보, 국정원 시절의 기술, 조상민에 대한 집요함, 그 모든 것이 필요해. 그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녀에게 제안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제공해. 그 대가로 난 당신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조상민을 잡을 수 있는 내 모든 자원을 제공하지. 이건 거래야.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명심해. 내 허락 없이는 이 방주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이건 보호이자 완전한 감금이다. 서연은 팔의 붕대를 단단히 매듭지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또렷해졌다. 그녀는 강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것은 그녀에게도 새로운 기회였다. 거래하죠. 그녀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YJ그룹 메인 서버, 특히 조상민 부회장 라인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권한을 주세요.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태주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그는 즉시 개인 비서가 아닌 다른 보안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 지금 당장 펜트하우스로 올라와. 손님방 하나를 준비하고 서재에 최고 사양의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게. 모든 서버에 접근 가능한 마스터 권한으로. 잠시 후 김 팀장이라는 신뢰가 가는 인상의 중년 남자가 들어와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랐다. 그녀가 방으로 사라지자 태주는 집무실로 돌아와 42층의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조상민의 개들이 당황하며 사라지는 모습이 선명했다. 그는 조상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사촌, 이 늦은 시간에 내 빌딩에서 무슨 쥐새끼라도 잡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분노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다. 자네 부하들이 42층 복도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더군. 무슨 일이지? 전화기 너머로 조상민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주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요새에 강력한 무기가 들어왔다. 조상민 부회장의 집무실은 YJ 타워의 45층,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보다 불과 5층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그의 방은 화려한 금장과
짙은 마호가니 가구로 채워져 있었으며 주인의 과시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 그 방의 주인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의 앞에는 42층에서 한서연을 놓친 사설 경호팀장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청소부년 하나를. 그것도 3명이나 달려들어서 놓쳤다고? 조상민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다. 그는 손에 든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박살 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최고급 위스키가 불길 속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그년을 강태준이 내 사촌놈이 직접 데리고 사라졌다고? 펜트하우스로? 박 실장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냈다. 정확히는 그 여자가 먼저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셨고요. 저희를 조상민 부회장의 개들이라고 부르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의 보고는 조상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강태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조상민은 자신의 관자놀이를 거칠게 눌렀다. 42층에서 처리한 재무팀 직원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그는 조상민의 무기 밀매 비자금 전체가 담긴 원본 장부를 빼돌리려 했다. 그를 처리하는 현장을 그 청소부년이 목격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강태준의 소나기에 YJ 타워의 가장 안전한 요새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인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YJ 그룹의 경영권이 걸린 전면전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이사회에 포진한 자신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그는 직접적인 위협 대신 교묘한 소문을 퍼뜨렸다. 강 회장이 이 늦은 밤에 웬 청소부 여직원을 개인 펜트하우스로 끌고 갔다더군. 42층에서 소란이 있었다는데 그의 의도는 명확했다. 강태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그가 부적절한 이유로 여직원을 감금하고 있다는 식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이사들이 강태준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그 역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었다. 총수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강태준에게 사내 스캔들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 여자 신원 당장 파악해. 조상민이 박 실장에게 소리쳤다. 인사팀, 용역관리업체, YJ에 등록된 모든 인력을 뒤져 3개월 내로 입사한 모든 청소 관련 인원을 다 조사해. 그리고 찾아내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그 여자가 강태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했다. 박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YJ 그룹의 거대한 내부 전산망이 조상민의 사조직에 의해 샅샅이 뒤져졌다. 몇 시간 후 보고가 올라왔다. 한서연, 3개월 전 입사한 파견직 청소원, 나이, 주소, 가족관계 모두 깨끗합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인물 같습니다. 조상민은 이를 갈았다. 전문 요원. 그가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였다. 그럼 이제 정면 승부다. 그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방주 주변에 팀을 배치해 50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열감지기, 고성능 마이크, 드론, 뭐든 상관없어. 그 펜트하우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내. 그는 강태준의 펜트하우스가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었다. 외부에서의 물리적 침투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YJ 타워와 마주보는 최고급 오피스텔의 2개 층을 이미 비밀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에 그의 기술팀이 배치되었다. 그들은 군용 등급의 장비로 50층을 향해 전파를 쏘아대기 시작했다.
기술팀은 펜트하우스의 독립 네트워크에 침투를 시도하고 창문을 투과하는 레이저 도청 장비를 테스트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부회장님, 방주의 네트워크는 YJ 메인 서버와도 분리된 폐쇄망입니다. 모든 통신은 양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전파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내부의 미세한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모든 도청 시도를 무력화시킵니다. 보고를 받은 조상민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강태준, 그 차가운 놈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비해 놓았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박 실장, 내부에서 열어야 한다. 방주의 보안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부 조력자다. 강태준의 수족 중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놈을 찾아.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연달아 걸려오는 이사들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지금 회사 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직원을 개인 공간에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모든 전화를 차갑고 간결하게 끊어버렸다. 내 개인사에 대한 이사회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상민 부회장이 42층에서 벌인 청소 작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군요. 그는 전화를 끊고 인터컴을 눌렀다. 김 팀장. 지금부터 펜트하우스의 모든 식자재 및 외부 물품 반입은 내가 직접 승인한다. 그리고 자네 팀을 제외한 그 누구의 50층 접근도 불허해.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는 조상민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외부에서의 공격이 실패하면 반드시 내부에서 쥐새끼를 찾으려들 터였다. 조상민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YJ 타워의 꼭대기, 불이 켜진 50층을 노려보았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간 희미한 인상뿐이었다. 그 미지의 존재가 지금 자신의 숙적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을 터였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강태준. 내 놈의 그 완벽한 요새가 내 놈의 무덤이 되게 해주지. 한서연은 강태준의 방주에 갇힌 지 24시간이 지났다. 그녀는 게스트룸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방에는 그녀의 체형에 맞게 준비된 새 옷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청소부 유니폼 대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티셔츠였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다. 거실을 지나자 펜트하우스 한쪽에 마련된 거대한 서재가 보였다. 어젯밤 김 팀장이 말했던 워크스테이션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서재는 웬만한 IT 기업의 서버실 축소판 같았다. 3대의 고성능 모니터가 책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본체는 렉 서버 형태로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든 채 서연이 요청한 YJ그룹의 전체 네트워크 구성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필요한 건 다 갖춰놨어. 마스터 권한도 부여됐다. 이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야.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했다. 마스터 권한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YJ그룹의 모든 방화벽과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였다. 조상민의 45층 집무실 서버는 물론 YJ의 모든 데이터 센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김 팀장님은 어디 있죠? 그녀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내 집무실에 대기 중이다. 외부와의 모든 물리적 소통은 그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당신에게 필요한 하드웨어나 추가 정보가 있다면 그에게 요청해. 태준이 대답했다. 그는 서연의 바로 옆 의자에 앉았다. 감시이자
협력이었다. 서연은 그의 존재를 무시하기로 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어젯밤 그녀가 접근하려 했던 조상민의 개인 서버였다. 그녀는 이미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YJ그룹의 메인 서버와는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YJ의 해외 법인 서버 중 하나에 교묘하게 숨겨진 가상 파티션이었다. 서연은 국정원에서 배운 최고 수준의 해킹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IP 주소를 수십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로 세탁하고 시스템 로그에 남지 않는 스텔스 모드로 접근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작업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IT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YJ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조상민이 구축한 1차, 2차, 3차 방화벽이 그녀의 침입 앞에 무력하게 뚫려나갔다. 그는 자신이 방주로 데려온 존재가 단순한 요원이 아니라 유령이라 불릴 만한 최고 등급의 전문가임을 깨달았다. 몇 시간 후 서연은 마침내 조상민의 비밀 금고에 도달했다. 화면에 암호화된 파일 목록이 떠올랐다. 찾았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이중 장부, 자금 세탁 내역, 밀매 품목 리스트,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파일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와 이름들을 확인하던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조상민은 지난 5년간 YJ그룹의 물류망을 이용해 제3세계 분쟁 지역으로 금지된 군용 드론 부품과 통신 장비를 밀수출했다. 대금은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었고 그 자금은 다시 YJ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서연의 파트너가 알아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건 강태준이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야. 녀석은 YJ를 통째로 삼킬 계획이었어. 조상민이 사들인 차명 주식은 이미 의결권의 15%에 육박했다. 조상민이 이사회에 심어둔 우호 지분과 합치면 강태준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촌이 아니라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마친 거대한 뱀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돈은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암시장 무기상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조상민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서연이 말했다. YJ 내부에 거대한 공모 조직이 있습니다. 재무팀, 해외 영업팀, 그리고 법무팀까지.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다. YJ그룹의 법무팀 고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조상민의 모든 불법 계약을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고문은 자신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였다. 배신감에 입술이 바싹 말랐다. 이 정도 증거면 녀석을 당장 끌어내릴 수 있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것들은 모두 암호화된 데이터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엔 부족합니다. 조상민은 이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우린 원본이 필요합니다. 42층에서 살해된 그 직원이 가지고 있으려 했던 원본 장부 말입니다. 그녀는 조상민의 서버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이 서버, 완벽한 미러 서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백업 서버입니다. 그녀는 백업 서버의 위치를 추적했다. 데이터는 YJ 타워 지하 5층 전산실 내의 특정 렉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상민은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격언을 따른 것 같군요. 서연이 말했다. YJ의 심장부에 자신의 독을 숨겨놨습니다. 강태준은 즉시
인터컴으로 김 팀장을 불렀다. 지하 5층 전산실 렉 B 17구역의 24시간 CCTV 영상을 전부 가져와. 김 팀장은 잠시 후 태블릿을 들고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조상민의 사설 경호팀장인 박 실장이 정기적으로 해당 렉을 점검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단순한 경호팀장이 아니라 조상민의 비밀 서버를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군. 강태준이 말했다. 저렉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원본을 손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지하 5층 전산실은 방주 다음으로 YJ 타워에서 보안이 삼엄한 곳이었다. 생체 인식과 다중 보안 카드를 통과해야만 접근이 가능했다. 서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태준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불가능해. 당신은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조상민의 눈이 건물 전체에 깔려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가야 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제가 회장님 펜트하우스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허점입니다. 조상민이 예상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움직임이죠. 그녀는 YJ 타워의 전체 도면을 모니터에 띄웠다. 환기구, 전력선 통로, 폐쇄된 서비스 통로까지 붉은 선으로 표시되었다. 보안 시스템을 뚫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전 국정원에서 이 건물과 유사한 구조의 정부 청사 침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강태준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에게 3시간만 주세요. 원본을 가져오겠습니다. 강태준은 서연의 제안을 즉각 거절했다. 그의 목소리는 펜트하우스의 온도처럼 차가웠다. 안 돼. 지하 5층까지 당신 혼자 침투하는 건 자살행위야. 그는 그녀가 띄워놓은 YJ 타워의 복잡한 도면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요원이라도 조상민은 이미 건물 전체에 경계 태세를 내렸을 거다.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분명히 있어. 서연은 반박하려 했지만 태준이 먼저 손을 들어 막았다. 원본이 필요한 건 동의해.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가지러 가는 게 아니라 조상민이 직접 그 원본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그것은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한 발상이었다.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어떡해요? 그는 지금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거다. 태준이 말했다. 조상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당신이 이미 원본 장부를 확보했고 그걸 곧 외부로 유출할 거라는 공포. 그는 서재를 가로질러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우선 조상민이 이 방주의 눈과 귀를 심으려 한다는 사실부터 확인해야지. 그는 신뢰하는 김 팀장을 불렀다. 김 팀장, 자네 팀 외에 이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 로그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정확히 몇 명이지? 유지보수 인력 포함해서. 김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회장님의 직속인 저와 제 팀원 셋, 그리고 시스템을 최초 설계한 기술팀의 오정식 과장입니다. 그는 방주의 네트워크 백도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오정식 과장. 그는 유능했지만 야망이 과했고 최근 조상민 부회장 라인과 자주 어울린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서연 씨, 태준이 서재의 인터컴으로 말했다. 지금 당장 오정식 과장의 모든 내부 통신 기록과 재무 기록을 확인해줘. 마스터 권한을 이용해. 서연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YJ의 내부 감사팀도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었다. 몇 분간의 정적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찾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오 과장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됐습니다. 자금 출처는 조상민 부회장의 비자금 라인 중 하나입니다. 그는 완벽한 배신자입니다. 예상대로군.
태주는 분노하는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 쥐새끼를 이용할 시간이야. 그들은 즉시 계획을 수정했다. 조상민이 아니라 오정식 과장을 속여 넘길 미끼가 필요했다. 그들은 오 과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펜트하우스의 보안 로그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태주는 서연에게 눈짓했다. 연기 시작하지. 그는 일부러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 바로 옆 오 과장이 음성 감청을 시도할 만한 내부 네트워크 센서 근처로 걸어갔다. 그는 서연에게 일부러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당신이 그 데이터를 검찰에 넘기는 순간 YJ는 끝장이야. 서연도 완벽하게 받아쳤다. 그녀는 초조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회장님이야말로 뭘 망설이는 거죠? 증거는 확실해요. 제 파트너의 복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밤 10시 서지훈 검사에게 암호화된 원본 장부 파일을 전송할 겁니다. 더는 못 기다려요. 서지훈 검사는 조상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검찰청의 저승사자였다. 태주는 일부러 마이크에 대고 소리치듯 말했다. 젠장,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실패하면 나도 당신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어. 두 사람의 연극은 완벽했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다. 그들은 오 과장이 이 결정적인 정보를 조상민에게 보고할 것이라 확신했다. 같은 시각 YJ 타워 30층 기술팀 사무실. 오정식 과장은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오늘 밤 10시 원본 장부 전송. 그는 즉시 조상민에게 연결된 대포폰으로 문자를 보냈다. 긴급. 그녀가 10시에 서지훈에게 원본을 넘길 계획임. 강태준도 막지 못함. 조상민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그는 보고를 받자마자 책상을 뒤엎었다. 그 미친년이 감히.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10시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하나는 박 실장에게 지하 5층의 원본 서버를 즉시 확보하고 파기하라는 것. 다른 하나는 오정식에게였다. 오 과장, 지금 당장 펜트하우스의 보안을 열어 내 팀이 진입해야겠다. 조상민이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다. 오 과장은 공포에 질려 떨었다. 부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방주의 보안은. 조상민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놈이 심어둔 백도어가 있잖나. 10분, 아니 5분이라도 좋으니까 틈을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이 받은 돈, 내 가족. 알지? 오정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관리자 콘솔을 조작했다. 밤 9시 30분, 남쪽 테라스로 연결되는 환기구 센서와 동작 감지 시스템을 10분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회장님의 엘리베이터는 제 권한 밖입니다. 충분해. 조상민은 전화를 끊고 박 실장에게 지시했다. 9시 30분. 남쪽 테라스를 통해 최정예 팀을 투입한다. 그 여자를 죽여 강태준은 생포해와 감히 날 속이려 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조상민은 자신의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는 자신이 강태준과 한서연의 완벽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밤 9시 29분, 펜트하우스의 서재. 강태준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고 김 팀장과 그의 정예 경호팀이 거실의 어둠 속에 매복해 있었다. 한서연은 워크스테이션 앞에 앉아 펜트하우스의 내부 보안 피드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정확히 9시 30분. 서연이 바라보던 모니터의 한쪽 구석, 남쪽 테라스를 비추던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동시에 해당 구역의 모든 센서가 오류 상태에서 안전을 의미하는 녹색불로 바뀌었다.
배신자가 문을 연 것이다. 서연은 어둠 속에 태준을 향해 낳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밤 9시 30분.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어둠과 침묵에 잠겼다. 통유리창 너머로 수천 개의 불빛이 도시의 혈관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방주 내부는 마치 심해처럼 고요했다. 모든 조명이 차단되었고 오직 서재 워크스테이션의 보조 모니터만이 희미한 빛을 발산하며 남쪽 테라스 구역의 보안 센서가 오류에서 안전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오정식이 문을 연 것이다. 한서연은 서재 입구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호흡은 얼음처럼 차갑고 규칙적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총 대신 근접전을 대비한 특수 합금 소재의 단검이 쥐어져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강태준이 방탄조끼를 입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무기를 들진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미끼이자 지휘관이었다. 그의 신뢰를 받는 김 팀장과 3명의 정예 경호팀은 거대한 소파와 기둥 뒤편에 완벽하게 매복해 있었다. 시익, 공기가 찢어지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남쪽 테라스의 강화 유리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조상민의 팀은 환기구가 아니라 오정식이 미리 잠금 장치를 풀어둔 비상용 테라스 문을 택했다. 그림자 3개가 소리 없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그들의 움직임은 고도로 훈련된 용병의 그것이었다. 선두의 선박 실장이 손짓으로 팀을 좌우로 전개시켰다. 그들의 목표는 단 2명. CEO 강태준과 청소부 여자 한서연이었다. 그들은 이 호화로운 요새가 지금은 덫에 갇힌 쥐 2마리가 있는 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박 실장이 서재 쪽을 가리켰다. 데이터가 그곳에 있을 터였다. 2명의 팀원이 서재로, 1명은 거실 중앙의 강태준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손목의 소형 단말기 버튼을 눌렀다. 지금.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호였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최대 밝기로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눈부신 백색광이 어둠에 익숙해진 침입자들의 야간 투시경을 태워버릴 듯이 파고들었다. 크악, 그들은 시력을 잃은 채 비명을 질렀다. 시야가 하얗게 타버린 그들에게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그 찰나의 혼돈을 놓치지 않고 매복해 있던 김 팀장의 요원들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아니라 고압축 테이저건과 섬광탄을 사용했다. 제 앞에 김 팀장의 외침과 함께 거실은 격렬한 격투의 장으로 변했다. 시력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조상민의 용병들은 훈련된 방어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실장은 달랐다. 그는 섬광이 터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그는 야간 투시경을 벗어 던지며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정확하게 서재 입구 데이터가 있을 곳으로 총구를 겨눴다. 거기냐, 인연, 그가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총알이 서재 입구의 강화벽에 불꽃을 튀기며 밝혔다. 서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총성이 울리기 전에 몸을 굴려 서재 안쪽으로 피했다. 박 실장은 그녀가 안에 갇혔다고 생각하고 재장전하며 서재로 진입하려 했다. 그가 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서연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총을 든 그의 팔을 노린 것이 아니라 그의 무게 중심 자체를 노렸다. 그녀는 벽을 박차고 날아올라 그의 어깨를 2발로 걷어찼다. 박 실장은 육중한 몸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는 거실의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다. 서연은 그가 자세를 바로잡기 전에 그의 위로
그림자처럼 내려앉았다. 그녀의 무릎이 그의 복부를 찍어 눌렀고 손에 든 단검의 손잡이 부분이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박 실장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는 단순한 경호 실장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장을 경험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서연의 팔을 붙잡고 그녀를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기술은 힘이 아니라 효율성에 있었다. 그녀는 그의 힘을 역이용해 그의 손목 관절을 꺾었다. 우드득 뼈가 비틀리는 소리와 함께 박 실장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총을 놓쳤다. 서연은 지체 없이 그의 목 부위의 경동맥을 손날로 가격해 의식을 끊어버렸다. 한편 거실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다. 침입자 중 한 명이 김 팀장의 요원 한 명을 쓰러뜨리고 강태준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강태준을 인질로 삼으려 했다. 회장님, 김 팀장이 외쳤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강태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에 서재, 즉 데이터와 서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침입자가 칼을 들고 달려드는 순간 강태준은 소파 옆에 있던 무거운 청동 조각상을 집어들었다. 그는 골프 스윙을 하듯 온 힘을 다해 조각상을 휘둘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각상이 남자의 팔을 강타했다. 남자의 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참고 태준의 멱살을 잡았다. 같이 죽자. 남자가 외치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그 순간 박 실장을 제압한 서연이 달려왔다. 그녀는 남자의 등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경동맥을 조였다. 남자는 숨이 막혀 버둥거렸지만 서연의 초크 슬리퍼는 완벽했다. 몇 초 후 남자는 축 늘어져 강태준의 위로 쓰러졌다. 강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남자를 밀쳐냈다. 불과 5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조상민이 보낸 최정예 침투조는 전원 무력화되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김 팀장의 요원 한 명이 가벼운 자상을 입었을 뿐 방어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펜트하우스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내리쳤다.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지. 강태준이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그는 김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팀장은 쓰러진 박 실장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일부러 노이즈를 섞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부회장님, 저항이 거셉니다. 여자를 잡았지만 강태준이 김 팀장은 격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무전기 전원을 꺼버렸다. 무전기 너머 45층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조상민은 흥분과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성공했다. 하지만 강태준 놈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승리를 확인하고 무너진 사촌의 얼굴을 봐야 했다. 전원 50층으로 진입한다. 조상민은 남은 경호 인력을 이끌고 움직였다. 그는 오정식이 열어둔 남쪽 테라스 비상 통로를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강태준과 한서연이 파놓은 완벽한 함정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50층으로 향했다. 몇 분 후 남쪽 테라스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다. 조상민이 2명의 경호원과 함께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이닥쳤다. 강태준. 이 모든 게 끝났. 그는 승리를 선언하려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펜트하우스의 조명은 다시 환하게 켜져 있었고 강태준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박 실장을 포함한 침투조 전원이 비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의 옆에는 그가 그토록 죽이려 했던 청소부년 한서연이 팔짱을 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상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내년 혼자서 이들을. 서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조상민, 넌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1년 전 내 파트너를 죽인 게 첫 번째 실수였고 오늘 42층에서 또 살인을 저지른 게 두 번째 실수였지.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날 단순한 청소부로 얕잡아 본 거야.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가 그렇게 찾던 지하 5층의 원본 장부 말인가? 그는 김 팀장에게 눈짓했다. 김 팀장이 작은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들어보였다. 자네가 오정식 과장을 이용해 이방주의 문을 여는 순간 김 팀장은 유유히 지하 5층으로 내려가 저걸 회수했지. 자네의 모든 병력이 여기 50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조상민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은 조상민과 함께 온 두 경호원을 향해 말했다. 자네들도 봤겠지. 조상민 부회장은 방금 이 펜트하우스에 불법 침입했고 살인을 교사했네. 지금이라도 무기를 버리면 정상 참작을 고려해보지. 두 경호원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말없이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때 50층 로비에서 띵하는 소리와 함께 CEO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서지훈 검사였다. 강태준은 조상민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네를 위한 파티는 이제 시작이야, 사촌. 내 놈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청소부 직원이 마련한 파티지. 서지훈 검사가 수사관들을 이끌고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상황 파악을 위해 멈춰 섰다. 최고급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벽면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했다. 그 한복판에 조상민의 사설 경호팀으로 악명 높은 자들이 모두 결박된 채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강태준 회장과 한 여자가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서 검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훈 검사님,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오셨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현행범입니다. YJ그룹의 방주에 불법 침입하여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펜트하우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조상민은 무너진 자존심으로 바닥에서 몸부림쳤다. 강태준, 내 놈이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서지훈, 넌 내 사촌놈의 개가 된 거냐? 당장 이 수갑 풀어. 그의 발악은 공허하게 울렸다. 서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미란다 원칙을 읊었다. 조상민, 살인교사, 불법 무기, 밀매, 횡령, 배임, 증거인멸, 주가 조작,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마지막까지 강태준을 노려봤지만 태준의 눈은 이미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김 팀장이 서 검사에게 2개의 저장 장치를 건넸다. 하나는 지하 5층에서 회수한 원본 하드디스크였고 다른 하나는 한서연이 조상민의 비밀 서버에서 추출한 모든 데이터의 백업본이었다.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조상민이 지난 5년간 YJ를 이용해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입니다. 한서연은 끌려나가는 조상민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연민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힘이 영원할 거라 믿었지.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모든 것을 가지려 했어. 하지만 당신은 결국 당신이 가장 경멸했던 존재에게 무너진 거야. 김선우 요원. 당신이
실족사로 위장해 죽인 내 파트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수사관들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그는 당신의 돈과 권력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싸웠어. 오늘 당신의 체포는 그가 목숨과 맞바꾼 정의의 시작일 뿐이야. 조상민은 그제야 자신이 상대한 여자가 단순한 청소부나 스파이가 아니라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신념을 가진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YJ그룹의 암적인 존재는 그렇게 50층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같은 시각 30층 기술팀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정식 과장은 펜트하우스의 통신이 두절되자마자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강태준이 미리 보낸 김 팀장의 부하들이 그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콘솔 앞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체포되었다. 그의 배신은 YJ그룹의 신뢰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뻔한 중대 범죄였다. 조상민에게 받은 수억 원의 대가는 그에게 수십 년의 징역형을 안겨줄 터였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태양 옆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너무 길게 드리웠던 대가를 치렀다. YJ 그룹 게이트는 즉각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단순한 재벌 3세의 비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한 무기 밀매와 전직 국정원 요원의 비공식 수사가 얽힌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YJ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그룹은 해체 위기에 몰렸다. 강태준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그룹 총수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검찰 수사에 YJ의 모든 것을 공개했다. 그는 이 위기를 YJ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기회로 삼았다. 이 사회는 그의 결단력 앞에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충분해. 조상민은 전화를 끊고 박 실장에게 지시했다. 9시 30분. 남쪽 테라스를 통해 최정 예팀을 투입한다. 그 여자를 죽여 강태준은 생포해와 감히 날 속이려 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조상민은 자신의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는 자신이 강태준과 한서연의 완벽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수술은 고통스러웠지만 YJ는 빠르게 회복했다. 강태준은 비어버린 자리에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했다. 그는 투명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신의 권한 일부를 이사회에 이양하는 혁신적인 조치를 취했다. 시장은 그의 진정성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여론도 돌아섰다. 처음에는 재벌 총수의 위기 탈출쇼라고 비난하던 언론도 조상민 일당에게 내려지는 중형과 강태준의 뼈를 깎는 쇄신을 보며 그를 YJ의 개혁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조상민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한서연이 비공개 증언에서 제시한 결정적 증거와 강태준이 제출한 YJ 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는 완벽했다.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고 그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었다. YJ 그룹의 역사에서 그의 이름은 반역자로 영원히 기록되었다. 한서연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그녀는 국정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한 서지훈 검사와 YJ를 지켜야 하는 강태준의 암묵적인 보호 아래 모든 재판을 비공개 증인으로 마쳤다. 그녀의 이름은 YJ의 그 어떤 공식 문서에도 남지 않았다. 조상민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날, 그녀는 파트너 김선우의 묘비를 찾았다. 무기징역. 법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이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잡초를 뽑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선배, 당신이 옳았어. 우리가 옳았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다. 지난 1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분노가 안개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국정원 요원 한서연도 청소부 한서연도 아닌 그저 한서연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강태준이 제공한 안전가옥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는 일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를 해치는 데가 아니라 지키는 데 쓰이길 바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6개월 후 강태준이 그녀에게 연락했다. 약속 장소는 50층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YJ타워 최상층, 새로 문을 연 임원 전용 라운지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함께 사선, 스센을 넘어온 전후였다. 강태준이 먼저 커피잔을 들며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 한서연 씨. 그동안 잘 지냈나?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조용히 떠나려 했습니다.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생각이었다. 그녀와 YJ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 떠나다니. 강태준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재건은 이제 시작인데. 그는 테이블 위로 얇은 태블릿 PC를 밀었다. 화면에는 YJ그룹의 새로운 조직도와 함께 그녀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이 떠 있었다. YJ그룹 리스크관리 총괄본부장, 코드명 고스트, 회장 직속이며 그룹 내 모든 보안 시스템과 내부 감사팀을 총괄하는 자리요. 강태준이 설명했다. 조상민이 YJ의 어둠이었다면 난 당신이 YJ의 그림자가 되어주길 바라.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저는 조직의 명령 체계보다는 제 방식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텐데요. 그녀는 다시 누군가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자리를 주는 거요.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당신에게 명령할 생각 없어. 당신에게 YJ의 모든 시스템을 감시하고 제2의 조상민, 제2의 오정식을 막을 수 있는 전권, 젠균을 주려는 거야.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은 YJ의 가장 밑바닥인 청소부로 들어와 가장 높은 곳인 50층 펜트하우스까지 모든 것을 봤어. 당신만큼 이 건물의 빛과 어둠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 이제 이 거대한 방주에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계해줘. 서연은 태블릿에 떠 있는 한서연 본부장이라는 글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것은 감금이 아닌 새로운 임무였다. 복수가 아닌 수호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이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전문가의 빛을 되찾았다. 좋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팀은 제가 직접 꾸립니다. 그리고 제 활동에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을 포함해서요.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강하게 맞잡았다. 환영하오, 한 본부장. 두 사람의 악수 너머로 YJ타워는 다시 한번 서울의 랜드마크로 굳건히 서 있었다. 어둠을 몰아낸 자리에는 더 강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청소 직원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거대한 폭풍은 YJ그룹을 더 강하고 투명하게 만들며 비로소 막을 내렸다.